안녕하세요. 44살 의정부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일을 하면서 라디오 사연을 자주 듣고 있는데 정말 하나같이 사연들이 가슴 아프기도 하고 때론 내일같이 화가 날 때도 있더군요. 저에게도 한 가지 기막힌 사연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올려봐요. 저는 연년생으로 위로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어릴 적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서 정말 많이 싸우며 지냈죠. 하지만 클수록 오빠와 전 의좋은 남매로 자랐고 서로 안부를 챙기며 매일 전화하는 게 기본이 되었어요. 오빠가 군대에 갔을 때는 여자친구처럼 모든 수발과 선물 공세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매를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네요. 한 번은 오빠가 결혼 전에 사귄 여자친구 중에서 한 언니가 저와 오빠의 관계를 이상한 사이로 의심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서로에게 각별한 남매였어요. 오빠는 공부를 잘해서 저희 집의 자랑이었는데 대학을 나와 어엿하게 약사라는 직업을 가져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을 했었죠. 제 오빠라서가 아니라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도 좋아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 오빠가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는 자신보다 2살 연상인 지금의 새언니를 소개해줬고 결혼까지 생각한다며 진지한 만남을 가졌어요. 그 시기에 저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을 전제하여 만남을 이어가던 중이었네요. 새언니도 오빠와 같은 약사였고 둘은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똑똑했지만 뭔가 차가운 인상과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행동들이 많았던 게 기억에 남네요. 새언니와의 첫 만남을 생각하면 그때 오빠와의 교제를 말렸어야 하는 후회가 밀려왔었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새언니를 소개해주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새언니의 당돌함과 무례함에 귀가 빨개져서 어떻게 식사 자리를 마쳤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네요. 인사해. 오빠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야. 앞으로 가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잘 모셔라. 알겠지? 아주 좋아 죽네. 걱정 마셔. 아빠랑 엄마도 아는 거야? 반가워요. 오빠한테 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같은 약사시라고요. 둘이 같이 있으니까 정말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요. 우리 오빠 철없지만 잘 부탁드려요. 말 놓아도 되죠? 한 번 보고 안 볼 사이도 아니고 내가 위니까 편하게 말 놓을게. 요즘 오빠 일이 바쁜 거 알고 있어? 일 끝나면 힘들고 피곤한데 저번에 주말에 오빠한테 술에 취해서 전화해서는 집에 데려달라고 했다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싶네. 아무리 친남매지만 서로 지킬 건 지켜야지. 남자친구도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자꾸 준호 씨를 불러내는 거야? 1살 오빠도 오빠면 오빠잖아.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어.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서운해하는 거 아니지? 솔직히 밤늦게 동생 심부름으로 나갔다 오고 다음날 피곤해서 데이트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아서 그래.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남매가 가까워도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있거든. 언니가 서운했다면 죄송해요. 아직은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남자친구를 불러내는 것보다 오빠가 편하니까 데리러 오라고 한 건데 언니가 기분 나빴다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오빠는 피곤했으면 말하지 그랬어. 준호 씨 동생이라 그런지 말뜻을 오해 없이 들어줘서 고마워. 나는 외동이라 형제 자매들이 서로 가까운 건 많이 봤는데 준호 씨처럼 남매 사이가 친한 건 처음 봐. 그래서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남들이 밖에서 보면 꼭 연인 같아 보이잖아. 가끔 내가 질투날 정도로 너무 준희 씨만 챙기는 게 있더라고. 그런데 준희도 오빠가 결혼하길 바라잖아? 그럼 어느 정도 선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나도 이런 말하기까지 고민 많았는데 내 말 뜻 알겠지? 그만해. 술 취해서 동생 집에 데려다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자기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라니까. 우리 말고도 사이 좋은 남매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잘할 테니까 동생한테 그만 잔소리 해라. 준이 얼굴 빨개지잖아. 새언니는 그동안 저와 오빠의 사이를 많이 질투했었는지 저에게 쌓아왔던 것을 식사 자리에서 쏟아냈습니다. 너무 얼떨결에 새언니의 공격을 받아서 어리버리하게 듣고만 있었네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왜 바보처럼 듣고만 있었는지 후회하게 되었어요. 남매가 친할 수도 있는 건데 뭐가 주눅이 들어서 새언니 앞에서 내내 그랬는지 그날 밤 억울해서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오빠 딴에는 제 편을 들어줬다고 했지만 그 순간에 솔직히 너무 서운했어요. 아무 잘못 없는 오빠한테 더 화가 나기도 했죠. 그 오빠에게는 편하게 전화해서 일상을 묻고 하루 일과를 묻는 습관적인 전화를 안 했어요. 왠지 제가 자주 전화할수록 새언니가 오빠한테 뭐라 그럴 것 같은 모습이 상상이 돼서 정말 급한 일 아니면 불러내지도 못했네요. 그런데 오빠와 새언니는 결혼을 했고 그 다음 해에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는데 저희 식구는 부모님과 오빠네가 참석했고 신랑은 어릴 적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큰아버님과 큰어머님이 함께 참석했네요. 상견례 분위기는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람만 좋으면 됐지 부모가 있고 없고 뭐가 중요하겠냐며 하셨고 남편의 잘못도 아닌데 저보고 기죽지 말라며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과 저를 믿어준 부모님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서로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저희들을 걱정과 핀잔이 아닌 진심으로 믿어주시며 응원해 주셨거든요. 남자친구는 꽤 긴장을 했는지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면서 슬쩍 손을 잡아 보았는데 땀이 흥건했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처음 보자 걱정이 됐어요.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오빠 내외에 비해 저희는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의 대리였는데 재산을 많이 모아놓지 못해서 그거란 친정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새언니의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어느 날 새언니가 저를 찾아왔고 어이없는 말을 하며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아가씨, 어머니가 집 해줬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주셔놓고 알아서 집 구하고 결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아가씨한테는 아낌없이 주시더라?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서 말이야. 우리도 많이 부족했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주셔놓고는 나 시부모님께 너무 서운해. 언니가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거 새언니는 못 받았으니까 우리도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선을 좀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부모님한테 손 벌린 건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그냥 받은 게 아니고 다 빚이거든요? 열심히 돈 벌어서 갚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엄연히
100% 해준 거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뭘 어떻게 해주는 건 자유 아니에요? 새언니가 그렇게 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언니네 돈 잘 벌잖아요. 부부가 각자 약국 하나씩 있으면서 잘 나가는데 부모님 도움 받았다고 이렇게 달려와서 할 이야기인가요? 제가 더 서운해지려고 하네요. 그리고 언니, 저한테 결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저를 따로 보면서까지 꼭 하고 넘어가셔야 하나 봐요. 그래, 말 나온 김에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자. 아가씨, 꼭 그런 결혼 해야겠어?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된다는 거 몰라? 고아나 다름없는 남자잖아. 살다 보면 시댁에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하는데 아가씨가 데려온 남자는 그러지 못하는 거 잘 알지? 그렇다고 직장이 좋아서 아가씨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말 허투루 새기지 말고 가슴 깊이 새겨 들어. 다 뼈와 살이 되는 조언이야. 진짜 가족 같고 내 동생 같아서 하는 소리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결혼 접고 내가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 소개해줄게. 아가씨 아직 젊잖아. 그 사람한테 너무 아까워. 새언니는 비빌 언덕이 시댁인가 봐요. 제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너무하네요. 그만하세요. 보란 듯이 잘 살 테니까 초치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더 이상 새언니랑 할 말 없어요. 앞으로 저한테 충고며 조언이라고 가장한 말들을 할 거면 부르지도 마세요. 이게 어떻게 뼈와 살이 되는 조언일 수 있어요? 가족이 된 지 1년 만에 새언니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한 저로서는 처음 마주친 날처럼 당하고 있지만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새언니의 잔소리와 이기적인 태도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결혼을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하지 말라니 남편에 대한 예의도 아니었고 무례한 새언니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네요. 결혼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회사 점심시간이어서 동료들과 식당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막 자리를 잡고 앉으려는데 식당 밖에서 남편과 새언니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말았어요. 잘못 봤나 싶어서 넘기려고 했는데 기분이 너무 찜찜해서 식당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의심은 역시나 확실했고 정말로 길 가던 사람은 남편과 새언니였어요. 너무나 황당해서 다가갈 수도 없더군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남편은 한참을 벨이 울려도 받지 않더니 두 번째 전화를 걸자 받더군요. 누구와 함께 있냐고 묻자 남편이 혼자 있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퇴근 후 보자는 말과 함께 새언니와 남편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어요. 그리고 퇴근 후 사진을 보여주며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고 말았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내가 다 봤어. 당신 우리 새언니랑 아는 사이야? 둘이 동갑이니까 알려나?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는데 당신이랑 새언니가 나란히 걸어가더라?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해? 가뜩이나 새언니 엄청 싫어하는 거 알지? 당신도 나랑 사귀면서 알잖아. 근데 나 몰래 두 사람이 만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어? 뭔가 오해야. 아까 전화해서 사실대로 말 못한 건 정말 미안해. 연락 와서 보자는 거 만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형님하고 이미 이야기한 거라면서 할 이야기 있으니 만나자는 거야. 그래서 연락받고 나가긴 했지만 당황스러웠어. 혹시나 결혼 축하해주려고 따로 부르신 건가 하고 기대하고 나갔지. 그런데 당신을
평생 책임져 주질 못할 거면 이쯤에서 결혼을 끝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 그냥 듣기만 하고 헤어진 거야. 내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 뭐라고 반박을 했어야지. 진짜 제정신 맞아? 왜 자기가 내 결혼을 반대하는데? 오빠랑 부모님도 가만히 있고 오히려 우리 가족은 민석 씨를 좋아한단 말이야. 당신 진짜 세연이 말처럼 나 포기할 거야? 그럴 거냐고. 내가 그 사람이 뭐라고 당신을 포기해. 장인 장모님도 가만히 계시고 형님도 별말 없으시는데 난 당신이랑 헤어질 마음 가져본 적도 없어. 내가 많이 부족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당신 힘들게 만들지는 않을 거거든. 많은 돈은 벌어다 주지 못해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게 해줄게. 항상 웃을 일만 생기게 해줄 자신 있어. 당신이 그랬잖아. 부모 없는 거 기죽지 말라고. 그 말 장인 장모님이 해주셨다며. 내가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 줄 알아? 절대 당신 가족들한테 실망시키지 않게 잘할 거야. 날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잖아. 그러니 가족처럼 잘할 거야. 남편한테 저와 결혼을 하지 말라는 세연이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고 주말 가족 모임에 오빠 내외야 부모님 앞에서 세연이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연이는 어이없게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자신을 변호하는 말들을 주저리 읊어대더군요. 오빠도 합세해서 세연이한테 뭐 하는 짓이냐며 세연이 편을 들며 저에게 화를 내면서 순식간에 가족 모임 자리는 한바탕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세연이,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왜 언니가 나서서 이 사람을 만나 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정말 이건 아니지 않아요? 제가 그날 세연이랑 민석 씨 만나는 거 봤어요. 엄마, 아빠, 글쎄, 세연이가 민석 씨를 따로 만나서 뭐라 그런 줄 알아? 오빠도 가만히 있는데 이 결혼 하지 말라고 했대. 그게 말이 돼? 정말이니 수련아? 네가 무슨 이유로 그런 말을 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나도 이해를 할 수 없구나. 어머니, 실은 그게 다 아가씨 걱정돼서 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준호 씨한테 이미 허락받고 만난 거였고요. 준호 씨도 아가씨 결혼이 많이 걱정된다고 해서 제가 욕 얻어먹을 각오하고 만난 거란 말이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인 건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결혼 힘들 거라는 게 눈에 보이시잖아요. 저보다 더 오래 사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부모 없는 사람이고 직장도 솔직히 어디 내세울만 하지도 않고 아가씨가 너무 아까워서 그랬어요. 아가씨, 정말 저 서운하네요. 이게 다 아가씨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런 건데 결혼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 이렇게 된 거 확실히 단판 짓자. 나도 이 결혼 반대해요. 준이가 어디 모자라거나 내세울 것 없는 것도 아니고 민석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결혼은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건데 너무 쉽게 허락한 것 같아요. 이것들이 지금 사람 세워놓고 뭐하는 짓이야? 민석아, 정말 미안하다. 넌 이미 우리한테 가족이고 그 이야기는 끝난 건데 첫째 내 너희들은 그런 소리 할 거면 나가라. 어디 사람 면전 앞에 대고 그런 소리를 해? 니들은 얼마나 잘나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야? 준호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당장 민석이한테 사과해라. 동생 결혼을 축하해주고 힘들면 도와주는 게 가족인데 너희들 사과하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 올 생각도 마.
믿었던 오빠에게서 그런 소리를 듣게 되자 새언니가 했던 행동보다 오빠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충격이었고 상처였습니다. 오빠 내외는 그렇게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오빠가 결혼 전에 민석 씨를 따로 불러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오빠는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새언니는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고 결혼식은 우여곡절 끝에 마쳤습니다. 새언니의 걱정에 비해 저희 부부는 행복하게 잘 살면서 알뜰살뜰 모아 결혼 5년 만에 부모님이 해주신 집에 대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한사코 안 받으시겠다고 했지만 민석 씨가 아빠를 설득해 받게 했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오빠 내외는 서로 성격이 너무 안 맞아 매번 싸우는 일들이 많았는데 한 번은 무슨 일로 다툰 건지 일주일 정도 오빠가 저희 집에서 신세를 진 적도 있었네요. 부모님이 걱정하실 테니 비밀로 해달라는 말도 함께 하며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 모습에 당장 새언니한테 달려가고 싶었지만 오빠가 말려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일주일 후에 별일 없는 듯 집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죠. 새언니의 기세에 오빠가 잘 지낼지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잠시 친정 엄마가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친정 식구는 모두 충격과 슬픔에 빠지고 말았어요. 엄마의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새언니의 행동에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던 사건이 있었네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새언니가 유품 중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을 저에게 딱 들키고 말았고 새언니의 손에 들려있는 엄마의 금 목걸이와 팔찌를 뺏으며 큰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엄마 물건을 주머니에 넣는 거죠? 이거 몇 푼 한다고 가져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아가씨, 사람 몰아가지 마요. 그냥 내 손에 들려 있던 거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걸 가져가려고 해요? 정말 처음 언니 봤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 있어요? 분명 이 금들 언니 주머니에 넣으려는 거 다 봤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거 슬프긴 해요. 3일을 아주 코 골며 잘 자던데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적어도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슬퍼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며느리 대접은 다 받고 싶은가 보죠? 아가씨는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 봐? 매번 나한테 대들고 화내는데 지겹지도 않아? 됐네. 난 이렇게 오해받으면서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아가씨 혼자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든지 말든지 아주 알아서 하세요. 너무나 뻔뻔스럽게 짐을 싸며 집을 나서는 새언니를 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오빠는 저런 여자와 결혼을 한 건지 나보고 결혼 잘 하라더니 본인 결혼 생활이나 신경 쓸 것이지 너무나 분하고 원망스럽더군요. 저와 새언니는 붙으면 앙숙처럼 다퉜기에 오빠와 민석 씨도 이 사실을 알아서 함께 모이는 일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죽음이 아빠에게 너무나 컸는지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 계속 이곳저곳 몸이 아프셨어요. 끝내는 관절이 약해서 수술을 한 후 잘 걷지 못하게 된 지경까지 이르게 됐죠. 혼자서 사시겠다고 우기셨지만 그러다 혼자 계실 때 넘어지시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남매 중에서 누군가는 아빠를 모셔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새언니의 인성이 바닥임이 드러났죠.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아버지 모시는 게 당연한 거죠. 수술해서 크게 무리하시면 안 돼요. 여보, 이런 건 나랑 상의를 해야지. 혼자 이렇게 지르는 게 어딨어? 아버님,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요. 어디까지나 이 사람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전 아직 허락 못했다고요. 그리고 맞벌이 하는데 어떻게 아버님을 돌봐? 당장 거동도 불편하셔서 매일 누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당신이 옆에 있으려고 그래? 왜 자신 없는 일을 저지르고 그래? 됐다. 수술도 잘 됐고 혼자서도 이제는 짧은 거리는 지팡이로 다닐 수 있어. 너희들한테 짐 되는 것도 싫고 그냥 맘 편히 혼자 사는 게 좋아. 준호, 너도 괜히 부부 사이 분란 만들지 말고 신경 쓰지 마라. 아니에요.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당신도 아버지 모시는 거 생각해 보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 이번에 약국 하나 정리하기로 했고 둘이 약국 다니면 한 사람은 집안일 봐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신이 약국 혼자 볼 때도 있는 거니까 당신 보고 아버지랑 있으라는 거 아니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일하고 아버지 간호하면 되잖아. 미쳤어? 난 그렇게는 못해. 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어? 당신 멋대로 계획하고 사람들 앞에서 통보하면 다야? 나는 아버님 간호 절대 못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왜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드는 거야? 내가 거절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아버님 앞에서 이야기한 거지? 당신 진짜 너무한다. 아버님, 서운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래야 저희 생활 유지할 수 있거든요. 약국을 하나 줄인 건 임대 놓기 위한 거고 인건비 줄이려고 그런 건데 이 사람이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약국을 혼자서 어떻게 해? 당신도 일 나와야지. 쉴 생각을 하는 거야? 새언니, 됐네요. 억만금을 줘도 우리 아빠 언니한테 안 맡겨요. 누구 눈칫밥 먹게 할 일 있어? 오빠, 내가 아빠 재활하시도록 모실 테니까 오빠는 신경 쓰지 마. 대신 아빠 보러 자주 집에 오기나 해. 싫은 사람은 굳이 얼굴 안 비춰도 된다고 말해드려. 새언니가 모르고 있을까봐. 그리고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시키면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 무슨 일 날지 어떻게 알겠어? 언니는 잘 나셨으니까 이 일에 신경 끄세요. 아빠는 내가 모셔요. 새언니는 비아냥거리는 제 말에 화를 냈고 어김없이 두 여자의 신경전에 오빠와 민석 씨만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는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시며 손주들의 재롱도 보시며 점차 몸을 회복하셨네요. 그렇게 아빠에게 효도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으며 결혼 생활을 이어갔는데 남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집안은 슬픔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저와 함께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를 들었는데 담당 의사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됐네요. 그렇게 건강한 남편에게 림프암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미 암이 많이 전이되어서 6개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도저히 움직이지 않았고 손과 발이 사정없이 마구 떨리며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을 듣고도 오히려 남편은 담담한 표정을 짓더군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본인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제가 받을 상처만 신경 쓰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남편 걱정을 덜어주고 싶어도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터졌네요.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나왔고 길을 걸으면서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어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빠는 남편의 병을 듣자마자 주저앉고 마셨네요. 그런 병이 자신한테 와야 하는데 왜 젊고 착한 민석이한테 왔냐며 남편을 친아들처럼 꼭 안아주었어요. 오빠 내외도 남편의 병을 알고 함께 슬퍼해 주었으며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꼭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새언니는 주말에 한 번씩 들르는 게 전부였고 그것에 대해서는 가족 누구도 싫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 보는 게 평화로울 수 있었죠. 남편은 점점 야위어갔고 아픈 고통을 억지로 참아 보이며 밝은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다급하게 깨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제 팔을 흔들며 일어나라고 말했죠. 잠결에 일어나 남편을 바라보았는데 저에게 할 말이 있다 하자 졸린 눈을 비비며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말이 나왔고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서 새언니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앞으로 데려와 달라며 눈물을 보였네요.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말해보라 하자 남편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힘겹게 새언니 이름 석자를 말했고 제가 들었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오빠가 새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지 않자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힘들어 보여서 말을 건네지 못하고 오빠 전화만 기다렸어요. 드디어 오빠에게 전화가 왔는데 새언니가 안 가겠다고 했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전달했네요. 남편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 보여서 결국 오빠네 집으로 눈물을 머금고 달려갔습니다. 오빠 내외는 한바탕 다툰 듯 집안이 엉망이었고 새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마지막 소원으로 새언니를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새언니의 뒷모습을 보자 집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새언니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네요. 언니,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남편 오늘 내일 할 것 같아요. 왜 언니를 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고 있는 저를 깨우더니 언니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어해서 아무 이유도 못 듣고 온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요. 제발 우리 남편 좀 만나주세요. 다시는 언니한테 대들지 않을게요. 언니가 앞에 나타나지 않으라고 하면 나타나지도 않고 앞으로 언니 말이면 다 들을게요. 우리 신랑 마지막 가는 길 함께 해줘요. 당신이 이렇게 모진 사람이었어? 산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왜 이렇게 안 보겠다는 거야? 시간이 없다잖아. 그 사람이 저를 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상하잖아요. 다들 안 이상한가? 그게 마지막 소원이라는 것도 웃기고. 이상하죠. 그런데 오빠가 원하잖아요. 제발 같이 가줘요, 언니. 이렇게 빌게요. 우리 남편 좀 만나줘요. 새언니는 저와 오빠의 설득에 못 이겨 옷을 갈아입고 나오겠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새하얀 옷을 입고 나온 새언니가 그 순간만큼은 고맙더군요.
오빠의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있는 방으로 새언니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마구 터져 나왔어요. 오빠와 저는 열린 방문 틈으로 두 사람을 지켜봤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믿을 수 없는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도대체 저를 왜 보시려고 그러는지 이제 와서 할 말이라도 있나 봐요? 뭐 아프게 된 건 유감이네요. 너같이 나쁜 사람은 분명 천벌을 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세상 떠나지만 하늘에서 널 용서 못할 테니까 분명히 알아둬. 앞으로 네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빠질 거고 시궁창 속 갇힐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 과거에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한 사이였다는 게 치욕스럽다. 내가 준이와 결혼하려고 하니까 나 잘 되는 꼴이 그렇게 싫었니? 그때 일 아직 사과받지 못했는데 넌 여전히 사과할 마음이 없겠지. 사과하지 마. 그래야 이 악담이 유효하게 되니까. 상견례 때 너를 보고 솔직히 이 결혼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어. 그런데 내가 준이네 가족을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지. 다시는 널 보고 싶지 않았는데 너의 이중적인 모습에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어서 참을 수 없더라. 내가 옆에 있어줘야 네가 그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아내한테 한 번만 더 소리 지르고 상처되는 말 하기만 해봐. 하늘에서 끝까지 널 괴롭힐 테니까 내 말 명심해. 또 널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남편은 새언니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음날 아침에 제 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새언니는 과거에 서로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새언니는 남편의 무능함에 파혼하고 잠적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약사가 되어 나타나서 저희 오빠를 꼬셔 결혼을 한 거였더군요. 장례를 마치고 허망함과 슬픔에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남편이 없는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집으로 우편 하나가 배달이 됐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자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우편을 확인했네요. 우편에는 남편의 유서가 있었고 남편이 그동안 저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이 든 통장이 나왔습니다. 통장에는 1억이 들어 있었는데 또 다른 서류를 보자 학력 위조 서류가 나왔어요. 새언니의 이름이 써져 있는 서류는 그동안 새언니의 학벌과 가족들이 모두 거짓인 게 밝혀지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유서에는 새언니의 실체가 모두 적혀 있었고 저희 오빠와 결혼을 하기 위해 학력을 위조해 약사가 되었더군요. 약사 면허 또한 모두 거짓이었어요. 오빠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오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며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말았어요. 새언니를 경찰에 신고하고 죗값을 받게 하면서 이혼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선물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새언니의 사기극에 놀아날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 생각해도 끔찍할 뿐이네요. 저희 남매는 서로 다른 상황들로 인해 혼자가 되었지만 현재는 아빠와 오빠와 저와 제 아들과 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언니가 있었을 때보다 현재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앞으로도 이 행복이 오래 갔으면 좋겠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오빠가 하루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인생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매에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힘을 얻어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족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